신고는 했니? 세무에게 했니?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그래서 인사 다시 해야 돼. 공시는 받니? 재무에게 했니? 자, 우리 주변의 관심사를 그 무엇이든 회계적으로 풀어보는 우리 회계하라 코너. 무엇이든 회계하라 코너.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레드 안무에 이어서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의 주식, 주가, 또 실적에 대해서 오직 회계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린이가 되기 전에 회린이가 되자라는 전 국민 운동을 주창하면서 Let's go! 그래서 딱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두 가지, 그 중에서 새끼친 거 하나.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급등락장에서 우리가 회계로 중심을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제일 첫 번째, 자, 우리 이거 알고 과거 우리 랠리를 경험했는지 좀 의문이에요. 자, 떡상 조짐이 분명히 재무제표의 단서로 있었다. 근데 상당히 뒤늦게든 많이 들어가셨어요. 한참 전에 그런 예고탄이 있었다. 어디에? 조금 있다가. 그리고 분명히 그게 만일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면 앞으로도 다시 회복 내지는 반등을 충분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이미 꺼진 불이라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관련된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재무지표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싼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쫓아가야 되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56개의 픽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우면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주식 또는 앞으로 비슷한 상황, 떡락이 예견되는 종목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한번 그 모수를 드려보고, 그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각자 상황에 맞게 또는 각자 전략에 맞게 한번 버무려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작은 정성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늦게 들어오신 분이나 또는 일찍 요 랠리에 타서 지금 웃고 계실 분들 포함해서 요거 하나 짚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정말 무조건 이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조짐이 바로 그 재무제표 본문에 떡하니 있었는데, 자, 그거를 혹시 보고 하신 건지, 아니면 재무제표는 여전히 안 보고 우리 누나처럼 그냥 감으로 내지는 전체적인 어떤 시황, AI 뜬다라는 대세론 속에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서야 드리는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그 숫자를 놓고 보면 이거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강한 메시지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돌이켜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서 출발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상단의 그래프가 20년부터 지금 최근까지의 파란색은 매출액, 그리고 오렌지색은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24년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는 소위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쯤이 어떤 지표에 의해서 뭔가 이례적인 예고탄이 있었다면, 자, 시기적으로 보세요. 24년, 25년, 지금 26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도의 상승에 앞서서, 지금은 아무 말이 없지만 그 당시에 잠깐의 엄청난 시그널이 왔었다면, 그러면 이거를 예사해 볼 일이 아닙니다. 자, 금액적으로도, 자, 단위가 1000억이니까 지금 한 1천억대에서 현재는 5, 6천억 수준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 숫자. 자, 이게 뭘까요? 만일 이게 미래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비교적 강력한 신호였다면 무엇일까요? 미래의 매출을 미리 볼 수 있는 숫자. 선주문량. 그 중에서도 계약상 반드시 납품과 주문이 확정된 건이었다면 어떨까요? 자, 이름하여 계약부채라고 일컬어지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자, 여기서 잠깐 계약부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자, 보통 우리 생각은 이래요.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땡겨 받으면 좋기만 하지 이거에 대한 부채의식을 잘 안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회계의 생각은 다르죠. 그 돈이 네가 미리 받은 돈이라면, 즉 네가 뭔가를 되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돈은 빚이니라라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거기서 이제 자, 그래서 기준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객한테 미리 받은 돈 또는 미리 받을 걸로 계약상 거의 확정이 됐다면 이제 남은 건 네가 할 일은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나 서비스를 딜리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뭐로 잡아라? 부채, 의무로 인식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해라라는 겁니다. 자, 뭐 더 쉬운 예로 상품권이 있어요. 백화점에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그죠? 이거는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이제 상품 매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매출로 잡지 않고 부채로 잡았다가 나중에 물건이 나가면서 미리 받은 돈이니까, 그죠? 미리 받은 돈만큼을 차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장기 계약, 수주 산업에 있어서도 뭐 건설, 조선, 선금을 내고 시작이 되면 그거를 미리 당겨받은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 이전에 부채로 인식을 한다. 근데 그 얘기인 즉슨 공급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그것도 앞으로 1년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계약으로 먼저 지급한다 또는 확정적으로 약속해준다라는 거는 많이 달아있다, 의지가 강하다, 즉 시장에 대한 강력한 선행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금액의 크기보다도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자, 이때 한번 파도가 일렁이니까 그걸로 이렇게 현재까지 매출과 이익을 떠받치는 이제 그런 효과의 작은 시그널이었다라는 거죠. 뭐 이게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걸 감안한다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뒤 주석쯤 보시면, 자, 본문에는 이제 워낙 요약으로 뭉쳐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계약 부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채가, 자, 실제 우리 재무제표에는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기타 유동 부채 또는 기타 비유동 부채에 뭉뚱그려서 이 총액이 다 들어가 있고 주석에 내려와야 비로소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24년 1분기에는 무려 이 금액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석, 이 항목에 가서 계약 부채라는 이름으로 금액이 지금은 한 5, 6천억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 금액이 커지는 순간, 매우 커지는 순간,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 보면 한 7, 8천억 또는 조 단위를 넘어가면 그거는 조금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의 금액이 등장한다면 찬스다. 다음 찬스다. 그리고 또 하나, 만일, 자, 여기 보면 유동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자, 지금은 6월 말이면 내년 27년 6월 말 이내에는 딜리버가 돼야 되는 계약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유동, 즉 장기성 항목, 즉 내년 1년 뒤보다 더 뒷단의 것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면 이거 좋은 거죠. 그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정리하면 금액이 튀거나 항목 분류가 비유동 쪽에서 등장을 한다면, 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소액이라도 그런 금액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미래 매출에 굉장히 중요한 확정적인 가장 직접적인 예측치가 된다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자, 회사의 홍보 자료만 보면 장기 계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LTA 또는 뭐 RPO 이런 이제 약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보면 장기 계약이 원래 많은 거 아닌가요? 많다고 하던데라고 볼 수 있지만, 자, 여기서 그래서 또 한번 회계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수주 현황은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쭉 찾아보시면 한 번도 장기 공급 계약에 의한 수주 현황이 있다라고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떤 불상사, 어떠한 미스매치인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논의하고 있는 장기 공급 계약의 성격은 확정적이다, 아니다? 변동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과 가격을 월, 분기별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드물게 등장하는 계약부채라는 거, 소위 계약에 의한 확정적인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기 계약에 의한 계약부채가 생기면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훨씬 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은 또는 지금까지는 확정적인 장기 공급 계약, 즉 1년을 넘어가는 긴 기간에 대한 확정 물량은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집어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월 단위 분기별로 상황 봐서 주문할게 라는 거를 대부분의 물량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일반적인 납품처럼 주문 들어오면 바로 배달해 주는 그 정도의 짧은, 즉 1년 이내에 스팟성 거래들이 뭐 한 99% 이상이다 라고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확정성 대비 조금 리스크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정리하고 갑니다. 자, 뭘 기억하시라? 계약부채라는 단어 일단 입력을 해주시고, 빚이지만 뭐다? 미래 매출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거죠.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급상승 랠리가 제2, 제3의 것이 생기기 이전에 그 가능성으로 계약부채에서 뭔가 튀겨지는 금액이 치고 올라온다면 그 시장에서 경쟁적인 구매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예측 지표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계속 지금의 5, 6천억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은 또는 매출 대비 규모를 계속 유지하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앞서 우리가 경험했던 급상승 랠리를 최소한 회계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유효하냐? 자, 뒤에 그냥 바로 지금 8분기 연속 플랫하게 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최소한 회계적인 숫자로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떡상은 일어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회사는 계속 장기 계약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쪼개서 2, 3개월 단위로 쪼개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즉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뒤에서 맞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계약 부채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지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회계적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숫자,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앞서 배운 우리 계약 부채라는 거는 결국 고객이 미리 연간 단위로 넣은 계약이다, 주문이다 라고 본다면 결국은 미래의 매출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주문, 앞으로 얼마나 더 잘 팔릴 건가 하는 그 주문을 대신할 다른 지표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 믿음 만한 그런 회계적 수치로 확인이 될 수 있다면 뭐 그거를 같이 살피는 것이 보조적으로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우리 HBM 누가 사주나요? 그들의 마음속,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 그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컨닝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평탄으로 다시 정상화된 계약 부채, 그 이후에 실제 우리 재고가 잘 나가는지, 그죠? 또는 설비 투자는 회사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고객의 고객들은 또 어떻게 보는지. 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지표 얘기가 나오니까요. 요 말씀 잠깐 드리고 갈게요. 우리 갑자기 학교 수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거 인사이트 있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양대 축이 되는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건강한 재무 상황 또는 경영 성과인지를 보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우리 피검사하고 뭐 몸무게 키 재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정도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는 자본하고 부채의 관계, 내 돈하고 남의 돈의 관계, 그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투자, 또 갚아야 될 돈은 충분히 있는지, 요걸 보는 관계. 그걸 크게 이제 우리가 안정성 지표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이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업 활동에 잘 활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게 이제 활동성 지표. 그 다음에 그 팔아서 얼마나 남느냐, 마진이 있느냐, 수익성.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하이닉스 상황에서 봐야 될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 안정성이 고민이 됩니까? 수익성이 고민이 됩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 다이나믹한 시장의 어떤 역학관계.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더 같이 보자. 하나는 우리 단기 운영 측면에서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죠? 그걸 활동성이라 그래요. 우리 보통 회전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재고 자산이 얼마나 빨리빨리 자주자주 소진이 되는지, 창고에 오래 쌓이진 않는지,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두 번째로 요건 이제 단기적인 측면이라면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우리 설비 투자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가 IR 자료에서도 굉장히 심심찮게 등장을 하죠. 뭐 어디 공장들 좀 더 앞당겨 짓고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게 성장성의 일종의 예비 지표, 그 중에서도 우리 설비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자, 구체적인 산식과 개념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어디서 찾아보실 수 있는지도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그 지표들 추가됐으니까 한번 우리 하이닉스부터 쭉 시계열로 한번 볼까요? 자, 맨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계약 부채는 23년도 4분기부터 튀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그 뒤로는 금액적으로나 비중적으로 정상화를 찾으면서 사실 지금은 매출이 너무 커져서 상대 비중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 대비 비중도 그렇지만 금액적으로 얼마나 커질지를 과거 대비 튀는 시점, 그 시점을 계속 관찰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추가된 재고자산 회전율과 설비 투자 금액을 보면 역대급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도 가장 우리 랠리의 시작 직전에 최고 수준에 달았던 3번, 즉 4개월, 3, 4개월에 한 번씩 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살짝 떨어지는 것 같더니 지금 2분기, 이번 실적 발표 났을 때 회복을 했습니다. 자, 투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 그 전에 최고치가 7조 수준이었는데, 그죠? 지금 이게 기간별 신규 취득이기 때문에 이게 다 쌓이는 거예요. 점점 더 플러스 되는 금액이고.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도 합산으로 보면 작년을 넘어서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뭐 IR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앞으로도 더 하겠다, 뭐 올해만 해도 40조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미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거는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원가율 측면에서 보면 떨어지고 있다. 즉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전략적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또 하나 긍정적인 환영할 만한 굿뉴스가 있는 게, 매출의 이제 몇 프로, 1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고객들만 이제 추려서 따로 보여주는 이제 공시 주석 부분인데, 보면 그 두 회사가 합쳐진 매출액만 해도 전체 매출 대비 거의 30%에 육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덩어리가 이제 하나 더 생긴 셈이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미리 선행 계약은 아니더라도 그때 실제로 매출을 일으켜주는 단골, 큰 손들이 더 늘어서 이거는 어지간하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본다면 상당히 내용적으로 중요한 그런 성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단골들이 크게 쓴다라는 거는 앞으로 AI 시장이 지금 이제 커지면서 동시에 이제 과점 구조로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남한테 뺏기기 싫어서 먼저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굿뉴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물건 사주는 우리 고객님들, 또 고객님들의 고객님들, 최종적으로는 우리 같은 이용자 또는 뭐 기업 이용자를 포함한 최종 AI 서비스 이용자까지 이 전체 밸류 체인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의 물량이 계속 소화될 수 있는 조짐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게 가장 전체적인 숲을 보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뭐 나름 좀 노가다를 해서 주요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객사로 이해될 만한 회사들의 지금 현재 재무 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그런 실적들을 한번 정리를 한 거고, 그거를 이제 한 판으로 요약을 한 이 종합 버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매우 성장하고 앞으로도 확대 일로를 예고하고 있다. 제일 하류로 내려가 보면 우리 엔드 유저의 수요를 가장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회사마다 이용자 수나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공시하진 않기 때문에 공개된 가장 믿을 만한 지표로서는 아까 얼핏 말씀드린 우리 계약 부채에 해당하는 RPO, 앞으로 잔여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보통 연간 계약으로 가잖아요. 또는 뭐 3년, 5년짜리도 있듯이. 그래서 그 앞으로 반기 말 기준 또는 특정 시점 말 기준에 얼마나 우리가 더 계약을 해서 돈을 미리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까 우리 계약 부채 말씀처럼 가장 확실한 미래 지표가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요거를 이제 쭉쭉 까면서 매출로 땡겨 잡는 거죠. 그때그때.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매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성장성이 자료를 보시면 더 크게 보이겠지만 최소 뭐 80%대에서 300~400%에 근접하는 뭐 그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당연히 더 큰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특히 설비 투자 관점에서 우리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나 또는 직접 이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 5개사만 하더라도 최근 3년 동안 5배의 증가. 당분간은 그거에 따른 후속 여파로서의 관성 매출은 있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설령 튀는 계약 부채는 없을지언정, 그때그때 계약을 할지언정 계속 이어지는 소위 관성적인 그런 매출은 계속 후속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자, 제일 먼저 제2의 메가 랠리가 눈앞에 있다 없다? 회계적으로는 없다. 기대하지 마라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지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 부채나 설비 투자, 재고 수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적인 논의들도 있고 무엇보다 엔드 수요 측면에서 탄탄하게 앞으로의 미래 수요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인다. 다만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이 경쟁 상황이고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확정적인 내용보다는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 대응되는 변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약간의 상승 회복형 횡보 정도가 회계적으로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방향성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 액션 플랜을 회계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뭘 챙겨봐라? 계약 부채. 혹시 튀는 금액이 나오는 순간 조금 길게 보고 기다리면 최소한 낭패는 안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또는 참고적으로 특히 앞으로 이제 우리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요 1번이 지지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조금 투자 전략 관점에서 두 가지 지표를 계속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우리 하이퍼스케일러와 최종 수요, 즉 우리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대해서 같이 관찰을 해주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어프로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고 좀 김 빠지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어차피 이제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내려놓는다면 다시 정석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 뭐 손해율까지 포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는 목표로 하는지 그에 따라 기간은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아예 장투 트랙으로 타시든가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정리를 할지 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한번 포지션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아무튼 이 세 가지 지표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끝나면 세무회계연이 아니죠. 자, 보너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번 경험했고 교훈을 얻은 거를 또 어디 써먹어야죠. 그죠? 뭐 3개월 뒤에 또 뭐 분기보고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자, 이 자료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유사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한번 추려보고
또 마찬가지 과거 시계열 데이터 비슷한 우리 지표들을 살펴보면 약간의 가능성이 보이는, 최소한 회계적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후보들이 더 추려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50개 남짓 회사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도 살펴보시고 또 주가와 연계지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정말 진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뭐 그런 중립적인 마음으로 임하실 분들은 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최무에게 햇뮤였습니다.